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조정입니다. 주간 토목 소식 1월 22일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건설업체 은행 빚 43조 육박 소식입니다. 이 43조는 글로벌 금융위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에만 5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고요. 2009년 후 14년 만에 가장 많다는 얘기죠. 부동산 PF 위기 재현 조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았고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겠죠. 은행별로는 뭐 기업은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 농협 이렇게 쭉 순위가 나와 있고요. 이 뉴스 말고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뉴스가 뭐가 있냐면 요 얘기입니다. 제2의 태형 나오나 건설업 대출 연체율 급등이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비은행권 부담 커질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뉴스는 제도권 은행 얘기고 요거는 비은행권 그러니까 저축은행 뭐 이런 제2금융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연체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 아까 그 뉴스는 많이 빌렸다. 그러니까 그게 갚을 수 있으면 뭐 빌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뉴스는 지금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건설업계가 그 주택 사업을 주로 하던 업체들이 문제겠죠.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학회 소식은 석사학위 영문 논문상, 그 다음에 토목의 날 기술상 후보 추천, 그 다음에 학생 표창 신청 안내가 있고요. 사이언스 쪽입니다. 요거는 첫 번째는 이제 생성 AI가 오는 2032년까지 미국의 현재 직업 90%가 없어지거나 변화할 것.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변화할 것.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바뀌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뉴스는 어디서 연구를 한 거냐면요. 미국의 다국적 정보 기술 서비스 및 컨설팅 그룹인 코그니잔트라는 대학하고 세계 최고의 경제 자문 회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가 됐던 내용인데 일자리의 90%가 어떤 식으로든 생성형 AI에 의해 비즈니스 생산성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개인들이 일하는 새로운 방식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향후 10년간 급증하다가 성숙기에 접어들 것이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거란 얘기죠. 결국은 AI가.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이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고 그것만으로 봤을 때 GDP가 성장시킬 수 있다. GDP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는 고용 문제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고용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죠? 고용시장이 혼란에 빠지는데 약 9%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높은 지식을 요하는 직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경영진과 최고 경영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하겠죠. 뭐 일하는 시스템 이런 방법들이 다 달라지니까. 자, 그다음 사이언스 두 번째입니다. 태양광 얘기인데 한국 태양광이 게임 체인저인 텐덤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 산업부와 민간 협의체가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 텐덤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결정질 실리콘 방법이었다고 하는데 뭐 일종의 반도체라고들 하죠. 태양광 그 패널 자체를. 그런데 요거는 아마 그 효율 자체가 그 한계가 있나 봐요. 한계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던 거는 약 25%? 약 25% 정도의 효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이 약 25% 내외 수준인데 이 텐덤이라는 기술은 최대 44%까지 추정하고 있다. 1.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을 줄일 수 있고 태양광이 이제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언스는 사막에 불어오는 녹색바람. 사우디가 이 석유 왕국이 변하고 있다. 사우디가 수소혁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소는 원래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렇게 세 개 나누는데 그레이 수소는 그냥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그냥 CO2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과정은 똑같은데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이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면은 블루수소라고 부른답니다. 탄소 포집, 뭐 CCS라고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죠. 이게 그린 수소인데 사우디 같은 경우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블루 수소를 만들려면 탄소 포집 그 기술이 있어야겠죠. 거기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린 수소. 여기는 풍력이나 사막이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만들기가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좋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50년 사우디 수소 1kg 생산에 필요한 금액은 1.7달러 정도인데 한국은 약 4.1달러, 일본은 약 3.4달러라는 얘기죠. 사우디가 훨씬 수소에 유리하다. 그래서 사우디가 유럽에 가깝잖아요. 그죠? 유럽. 그래서 수소의 허브를 만들어 봐야겠다.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그래서 한국에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지난 정부에도 사우디에 가서 수소 관련된 그 협약을 하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가서 공급막 협력을 논의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건설 있습니다. 건설 경기 살려라. 국토부 올 상반기 12.4조 푼다. 요거는 뭐냐면 조기 발주하겠다는 얘기죠. 조기 발주. 그래서 65%인 12.4조를 전반기에 풀겠다 이런 얘기죠. 뭐 건설의 경우에는 과기성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흔히 돈을 너무 많이 받아도 그걸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해선 대곡소사 파주 현장 확정 국토부 사업 승인.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곡소사죠. 대곡소사. 이 사업이 대곡소사, 그 다음에 소사원시 이렇게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됐었는데 대곡소사가 이제 일산까지 가는 걸로 현재는 돼 있는데 일산에서 더 올라가서 파주에 있는 운정까지 이 세 개의 역을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국토부가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GTX-A 2028년 삼성역에서 못한다. 전 구간 개통 밀린다. 요거는 지금 삼성역을 뭐 복합 환승센터인가요? 지하 공간 개발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운 공사가 돼버렸죠. 밑에가 삼성역이고 위에가 봉은사인데 이 사이를 이쪽에 코엑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GBC라고 현대자동차그룹에서 큰 빌딩을 짓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뭐 이렇게 이런 공간을 만든다고 이제 교통을 단절시킨 거죠. 그래서 지하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도록 요만큼을 뭐 멋진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환승센터 외에도 뭐 상업 공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 이 밑에다 넣는 바람에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안 그래도 여기엔 GTX A, GTX C, 그 다음에 위례신사선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시설들이 복잡하게 들어가서 공간을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상업시설 공간을 넣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사업이 늦어졌고 또한 발주를 턴키로 발주할 때 몇 년 전에 턴키 발주할 때 건축하고 같이 발주를 했었으면 되는데 토목 따로 건축 따로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축 쪽 턴키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오는 회사가 없어서 계속 유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점점 또 공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 번에 발주를 했으면 되는데 서울시가 일을 좀 잘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천서 예수인선 열차 회차 설비 발굴. 이건 상당히 재밌는 기사인데 이게 지금 회차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유턴을 하는데 공간이 많이 필요 없죠. 근데 철도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요? 쭉 가가지고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죠? 차를 자동차처럼 돌려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뒤로 가거든요. 뒤로 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관차가 양쪽에 있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게 기관차가 앞에만 있었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기관차를 돌려서 돌리죠. 돌려가지고 앞으로 다시 보냈겠죠. 뒤쪽으로 보내갖고 이제 다시 회차하는 시설, 그러니까 차를 돌리는 시설이 이렇게 있었던 얘기죠. 근데 이게 수인선이에요, 수인선. 예전에 수인선 종점이 여기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송도에. 제작은 1905년이니까 한 120년 이상 된 이게 시설이란 얘기죠. 요거 이 시설 자체가 120년 된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기차 이 수인선이 만들어진 게 이 당시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요 장치, 요거 돌리는 장치. 가 105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수인선을 보면은 수인선이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다시 다 만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저거는 협계 열차였을 때일 것 같아요. 수인선이 원래는 협계 열차로 유명했거든요. 지금 이게 괴간 1435년 요건 현재 다시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거고 요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협계였었거든요. 그래서 협계 수인선 철도 옛날 협계 철도를 보려면 요 문서를 참조하라고 나와 있는데
볼게. 예전 수인선하고 지금 수인선하고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죠? 수인선 협계철도. 지금은 더 가서 여기까지 가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종점이 여기 송도 요 끝에였다는 얘기겠죠. 자, 같은 얘기고 글로벌 뉴스입니다. 글로벌 여기 이제 바로 FC 바르셀로나 그 축구팀 맞습니다. 그 스타디움을 만드는데 리사이클드 콘크리트를 쓰고 있다. 이런 뉴스인데 이게 지금 FC 바르셀로나 홈페이지예요. FC 바르셀로나 홈페이지에 자기가 이제 구장을 확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리사이클드 콘크리트를 쓰고 있다 이런 거를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 BIM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FC 바르셀로나 홈페이지에 BIM이라는 자기네 구장을 만드는데 BIM 스마트 테크놀로지, BIM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나오고 실제로 BIM 업계에서는 FC 바르셀로나 구장 공사에 BIM 적용된 게 상당히 여러 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플레이를 잠깐 해보면 지금 현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얘를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이쪽을 밑에 이제 터파이 공사하고 뭐 크레인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추가로 확장을 하는 것 같아요. 확장을 하고 요건 다 BIM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이제 홍보도 하고 있는 거죠. 확장을 하고 위에다 돔을 씌우는 공사까지 이렇게 해서 요거 BIM 관련된 지금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BIM 적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도가 오픈 이츠 롱게스트 씨 크로싱, 가장 긴 인도 해상교량이 만들어졌다. 이 기사는 ENR에서 나온 기사인데 ENR이 아마 유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You have zero article left this. 그러니까 월 볼 수 있는 그 기사 수를 제한한 것 같아요. 요즘 언론사들이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km 정도의 문바이 트랜스 하버, 그죠? 링크. 상당히 유명한 프로젝트도 MTH라고 유명한 프로젝트죠. 그래서 보면은 그 문바이가 그 섬입니다. 섬. 문바이 되게 유명하죠. 섬에서부터 그 인근에 있는 그 육지에 있는 큰 도시가 또 문바이 나비인가 뭐 그런 도시를 연결하는, 그죠? 나비 문바이라고 부르네요. 나비 문바이랑 연결하는 그런 22km짜리 교량입니다. 22km면 되게 길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가장 긴 교량은 지금 165km예요. 무려 165km. 중국에 있고 두 번째는 대만에 157km. 둘이 이런 걸로도 경쟁하나? 그 다음에 일본이네요. 일본이 뭐 섬나라다 보니까 상당히 긴 게 114km. 1982년, 1982년에 이미 이 정도 길이가 있었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긴 교량이 있죠. 자,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있습니다. 21km. 아까 그 문바이 MTHL보다는 조금 짧네요. 인천 대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인천 브릿지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아마 7km대에 있을 거예요. 쭉 내려가 보면 7km대. 7km대. 7.4km가 광안대교고 7.3km가 서해대교. 그 다음에 천사대교가 7.2km. 이렇게 하고 세 개가 나란히 7점대에 있네요. 광안대교가 2002년에 개통했고 서해대교가 2000년도에 개통했네요. 비슷한 시기죠. 거의 비슷한 시기. 2000년도에 됐고 그 다음에 인천대교가 2009년이에요. 그죠? 자, 그렇고 요거는 이제 교량 길이고 실제로는 우리 뭐 그 공학적으로는 그 메인스판 그 주경관이 제일 긴 교량들을 기억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일 긴 교량은 사실상 천하칼레 얼마 전에 작년에 개통한 우리나라 기업과 터키 기업이 합작해서 만들어서 한 2022년 개통한 2023 메인스판 2023이고 그 전까지는 사실상 일본의 아카시 계획교를 있었죠. 1991m. 원래 1990으로 했었는데 고베 지진 때문에 1m가 움직여서 지금 1991로 표시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1700 이렇게 당연히 다 현수교겠죠. 가장 길게 시간을 뽑을 수 있는 건 아무튼 현수교니까 쭉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수교 가장 긴 거는 당연히 이순신 대교 파리 10위권 안에 있는 거죠. 지금 1545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태어난 해죠. 1545 브릿지. 그 다음에 한국은 뭐가 있을까요? 울산대교가 1km를 조금 넘네. 1150m. 자, 그 다음에 여기 순위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는 없네요. 그죠? 다 1km대, 1km 이상만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시공되고 있는 애들이 목록에 나왔는데 여기 지금 중국에 또 2300m. 아까 우리 천하칼레가 2023이었죠?
2023인데 2300을 지금 중국에서 계획하고 있나 보네요. 이게 지금 시공이 이어 투 오픈, 지금 시공 언더 컨스트럭션이니까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당연히 2028년 약 4년 후에 개통이 되면 얘가 또 1위를 가져가 있는, 일본이 가지고 있던 거를 터키가 가져갔는데 다시 중국이 가져갈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applying a sustainable transportation hierarch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기사는 좀 특이한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하드웨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교통이라는 거, 사람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에 이제 하이어르키, 계층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걷는 것,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거,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이제 카쉐어링, 그 다음에 개인이 타고 다니는 프라이빗 자동차, 그 다음에 비행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뭘 기준으로 비교를 했냐면 탄소에, 결국은 또 탄소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서스테이너블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교통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이제 로드웨이 디자인, 그래서 이제 설계를 이제 도시 내에 그 길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이동을 어떻게 유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홍콩에 예를 들어서 홍콩은 상당히 걸어 다니는 길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차도가 거의 차를 다닐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나 보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그 교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최신 소식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핫클립으로 가보면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요게 우리는 도보 해협을 횡단하는 이제 그 해저 터널이죠. 이게 1988년도에 착공을 해서 1994년인가요? 94년인가 96년인가? 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터널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오고 갔고, 1980년대에 계획이 돼서 1990년대 들어서 이제 터널 이제 뚫린 거죠. 관통이 되고 1991년, 아직도 시공 중에 93년에 오픈을 했나 보죠. 93년에. 얼마 전에 이게 물에 이제 궤도가 물에 잠겨서 두절됐었다. 며칠 동안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소방용 관에서 물이 터져서 물이 잠겼었다는 얘기였죠. 아무튼 우리는 이걸 유로 터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유로 터널이라는 건 그 회사 이름이었대요. 아무튼 뭐 조인트 벤처 회사였겠죠. 관리하는 회사. 근데 외국에서는 이걸 다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채널 터널이라고 부른다고요. 채널 터널. 채널이라는 게 이제 해협, 우리가 말하는 해협이고, 터널이라는데, 이걸 여기 보면 이제 유럽에서는 줄여서 T를 없애고 터널의 T를 이 CH를 앞에 갖고 와서 처널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월드 비게스트 플루드 디펜스, 홍수 방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토목 얘기니까 홍수 방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개 프로젝트들을 이제 메가 프로젝트 해갖고 몇 개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베니스죠, 베니스. 그 다음에 중국의 스퐁지 시티. 그 다음에 코펜하겐, 덴마크의 수도죠, 코펜하겐. 그 다음에 뉴욕, 텍사스 이런 데서 홍수 방어를 위해서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숨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다하고 관련된 도시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서 이제 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뭐 수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수문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해안가 도시들이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남극, 북극 각 극지방에 얼음이 녹으면서 수위가 얼마 정도 올라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나스 모던 브릿지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 요거는 제가 봤더니 실제로는 제목은 이런데, 보면 FRP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 장씩 접착제로 붙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헤비 듀티 머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 근데 여기 종류들도 아니거든요. 쭉 읽어보면, 쭉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다들 중국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제목을 좀 어그로성으로 한 건지 해상에 있는 교량,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서 가설하고 육지에서도 뭐 타워를 세워서 사장교를 만드는 그런 것들 나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뭐 조금 이런 장비들이 나오는데 얘도 지금 중국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다 사람들도 다 서양 사람들인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토목학회 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트위터에 올린 소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토목 엔지니어링 업계 붕괴와 닮은 점이 많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국내 SI 산업 생태계는 왜 붕괴되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평소에 저는 이 토목 엔지니어링 업계와 SI 업계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통점은 둘 다 사람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 다음에 둘 다 합사가 있어요. 프로젝트별로 합사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합사라는 건 결국은 이제 뭐 정해진 기간 내에 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일을 하고 야근이 많다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공통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과의 관계, 그 합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사인가요? 아무튼 이게 조금 기사는 아닌가. 요즘 IT라는 이런 그 사이트인데 상당히 예전부터의 그런 태동기, SI 업체의 태동기부터 이렇게 쭉 다뤘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내용은 뭐냐면은 처음에 SI 업체들이 대부분 다 외국 계열사였다고 하는데 한국의 이제 그룹사들이 자기네 회사들을 이제 ERP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러면서 다 계열사의 그런 그 SI 하는 업체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회사를 만들었죠. 그 회사들이 그래서 계열사들을 다 이제 그런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일거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나가서 돈 벌어 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정부 사업 뭐 다른 회사 것도 이렇게 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상당히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계열사를 하는 거니까 이제 수익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같은 계열사니까 뭐 좋은 금액을 쳐주고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경쟁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저가 수주나 뭐 이런 걸로 경쟁을 하면서 결국은 다 외주 시스템으로 돌렸다는 얘기죠. 외주 시스템으로 돌리면서 이제 우리 토목 설계업계와 이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대기업사가 수주를 하고 실제 일은 이제 다른 밑에 있는 SI 하도급의 하도급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는 개발자들이 엄청 적은 금액의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생태계가 붕괴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토목 설계 업계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대기업이 하는 큰 시공사가 턴키를 하면서 설계사 직원들을 합사에 파견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계속 그 저가 정책을 펼쳐왔고 뭐 설계사가 직원들을 내보내서 일을 시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된 대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챙겨주고 힘들게 일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이제 설계업계를 많이 떠났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력을 구하기가 되게 힘든 것이고 그런 상황을 지금 붕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SI 생태계가 붕괴된 거는 그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커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붕괴됐다는 얘기는 밑에가 없어진 거죠.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비슷하다는 그런 멘트를 제가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 양주 고속도로 사업 본격화. 서울에서 양주까지 가는데 여기 좀 동부간선도로, 이게 동부간선도로인데 동부간선도로 연결돼서 이렇게 양주까지 가는 민자고속도로고 민자고속도로의 시행자는 포스코 ENC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의암호 출렁다리가 올해 준공될 것이다. 춘천 사이로 248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보죠. 춘천 사이로 248. 의암호에 보면 여기 뒤에 레고랜드가 여기 있고 레고랜드로 진입하는 이 레고랜드 브릿지 DLENC가 시공하고 이제 DM 엔지니어링이 설계한 그런 교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3월에 준공할 예정. 춘천 사이로 248. 이게 248m인가 보죠. 길이 248m네. 자, 그 다음은 이게 집안치마 7호선 청라 연장선 일부 구간 넉 달째 공사 중단. 이거를 보니까 여기 지금 006 정거장이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 있다거든요. 지난해 10월에 집안치마가 발생했다는데 부근이라는 거 보면 아마 그냥 터파기 그 가시설 터파기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바깥쪽 어디에서 치마가 생긴 모양이죠.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전문기관의 집안치마 원인 규명과 보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 집안이 안 좋은 모양이죠. 여기가 청라 쪽이니까 아마 안 좋을 확률도 많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엔 경주시가 제2금장교 황금대교를 3월에 개통한다는 얘기고요. 경주시에 뭐 아마 거도교일 것 같고 이쪽에 뭐 아파트 단지 같은 것들이 보이고 이쪽으로 건너가는 이런 고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요게 참 제가 코멘트는 설계도 아직 안 한 걸 너무 급하게 공개하면서 CG 업체가 모양을 정한 건가? 말하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걸 만들려고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공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인천이 아마 인천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계획을 했나 봐요. 근데 설계도 하기 전에 아마 이걸 공개를 한 것 같아요. 나 이런 사업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냥 사업 할 거야 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 이 CG를 만든 것 같은데 베꼈나 봐요. 그냥 이거 그냥 누가 봐도 베낀 거죠 그냥. 그래서 뭐 인천시 입장에서는 뭐 여기 전망대가 있어서 다르다 그러는데 구조 개념이라는 거는 뭐 완전히 베꼈다는 게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근처에 있는 이런 것도 미디어 파사다라고 하나요? 우리 이제 바깥쪽에다 디스플레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3788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큐브 뭐 이렇게 좀 베낀 것 같은데 뭐 베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개념은 비슷한 걸 그냥 갖다 따다온 거는 같아요 분명.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술직이 아니라 기능직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기술과 기능의 구분이 없는 나라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남겼는데 정년 걱정 없고 연봉 높아 대기업 떠나 건설 현장 뛰어든 2030 르뽀 뭐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실제 그 참 이 기사를 읽다 보면 건축 분야 기술 시험 응시자 기능 시험인데 기술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기능인데 여기 읽어보면 그래서 기술 시험 응시자가 늘어났나 이렇게 읽어보면 뭐 칼과 교육자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봤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읽다 보면 뭐 세시 부착 교육 이게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능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것 때문에 기술과 기능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그 성리학의 나라다 보니까 그냥 성리학 빼고는 다 그냥 잡학이고 그냥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를 제가 코멘트를 남긴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성 탐사용 비행기 기존 회전익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정익으로 바꾼다는데 이렇게 이게 예전에 아마 이런 걸로 이렇게 요 날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뭐 헬리콥터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기체 공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구의 공기가 아니라 아무튼 여기도 기체가 있을 텐데 그 기체가 되게 희박하고 그래서 양력을 얻기가 힘들대요. 이렇게 돌려도.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도 연구해 갖고 한 거고 이게 이제 날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안 되나 봐요. 얼마 안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저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크기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도 코멘트를 화성에 착륙한 다음 펼쳐갖고 저걸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날려면은 얘는 보통은 이게 이제 아까 저 고정익이라고 하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데 얘는 지금 수평으로 뭘 이렇게 활주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지 파쇄 국가기술 자격. 작년에 그런 사고가 초유의 사고가 있었죠. 채점을 하기도 전에 답안지를 파쇄해버리는 초유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기사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이런 비슷한 수들이 많이 나왔어. 변호사 시험 얘기도 나오고, 뭐 5급 시험, 국가직 5급 시험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컴퓨터를 많이 도입하려는 모양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뭐 기사 시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기사 시험은 단답식이죠. 2차가 단답식이고 1차는 그냥 사지선다, 오지선다 뭐 이런 건데 기술사 시험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기술사 시험 논술이에요, 논술. 그러니까 뭐 설명하는 과정에서 삽도도 많이 그리고 실제 기술사 시험 준비하면서 이게 삽도를 어떻게 그려야 된다 이런 저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는데 그림 없이 설명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문제도 당연히 그림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 거는 같은데 아무튼 기사 시험, 기능사 시험 정도에 적용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엔 요게 이제 조선 후기 인구의 20% 이상이 사라졌다. 초강력 기후 변화가 원인.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코멘트를 문명화의 기준이 이제 토목, 결국 시빌라이제이션인데 토목이 돼 있으면 문명화가 되는 거고 토목이 안 돼 있으면 문명화가 안 돼 있는 건데 문명화 되지 않는 시대에서 진짜 무서운 거는 가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량의 문제니까 가뭄은 곧 식량의 문제니까 홍수는 그래도 남는 게 있는데 가뭄은 그냥 초토화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7세기에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는 17세기 대기근이 만연했다. 근데 이제 그게 대기근이 왜 왔냐면은 뭐 냉해,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기후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이제 많이 치수
물을 관리하고 있고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홍수 위주로 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뭄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왜냐면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증발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이제 뭐 한 나라가 가뭄이 되면 물론 이제 식량 그 작황이 줄어들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무역을 통해서 외국에서 식량들을 원조가 아니라 이제 구매를 하죠. 무역을 통해서 뭐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이 시기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물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건 이제 변호사 시험 얘기입니다. 변호사 시험을 했나 봐요. 변호사 시험을 이제 CBT 방식으로 했나 봐요. 근데 응시자 3,290명 중에 3,264명 거의 뭐 90% 후반대 97% 8% 정도 될 것 같은데 CBT 방식을 봤는데 나머지는 그냥 일반 방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 거. 이게 그 몇 시간씩 이렇게 손으로 쓰다 보면 손가락, 손목, 뭐 어깨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타이핑으로 하면 훨씬 좋긴 할 것 같은데 아마 손으로 쓰는 걸 연습한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쓰는 걸로 몇 명 안 되지만 그렇게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이런 비슷한 뉴스들이 나왔는데 인사혁신처 5급 공채 시험에도 CBT 도입 추진한다. 이건 추진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읽어보면 일반 행정직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기술직 이런 데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특히 2차 논술 시험, 그죠? 1차는 아마 여기서 사진선단가 공무원 시험도. 아무튼 2차 논술 시험에는 경제학과 같이 그래프를 활용한 과목이나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 이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뭐 패드 같은 걸 주려나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패드 같은 걸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내용인데요. 제가 뭐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노임단가 있잖아요. 해마다 적용되는. 요거를 첨부하려고 해서 찾아봤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구조설계 데이터 거기 올리다 보니까 요거 그냥 이렇게 선택해갖고 인원수 넣으면은 계산해갖고 그냥 감 나오게 이렇게 인건비 나오게 만들면 않을까 싶어갖고 제가 그냥 뚝딱뚝딱 해갖고 만든 겁니다. 지금 HTML 파일 만든 거. 여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코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 자바스크립트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인원수를 뭐 기술사 뭐 5명, 고급 기술자 10명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인건비 계산하기 누르면 이제 이게 500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여기 밑에 이제 뭐 직접 인건비에다가 뭐 곱하기 간접비하고 뭐 기술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직접 경비 뭐 이런 거 해갖고 하는 것도 만들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한토목학회 학회장이 이제 그 서울대학교 정춘규 교수 지방공학 전공하신 분이죠. 분이 이제 회장에 취임을 지난주 금요일 1월 12일 날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사는 되게 재밌는 기사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신문에서 이렇게 다루면 되게 재밌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무 막대기 하나로 알아낸 지구의 크기. 이거 측량학 책에 다 나온 얘기인데 측량학 배우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는 같은데 그죠? 이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이게 이제 하지죠, 하지. 하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잠깐 제가 설명해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 사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진 날 태양이 이제 가장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 쏘이는 이런 날 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자기 몸에 가려갖고 여기가 깜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하고 다른데? 하진 날 하고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세우고 이제 이게 측정합니다. 길이를 그림자 길이를 쫙 그림자 같은 날이죠. 같은 날 하진 날 이렇게 그림자 길이를 재보니까 요 막대기 길이를 알고 그래서 그런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구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 각도로 한 거죠. 이게 알파다. 그럼 이 거리는 잴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그냥 몇백 미터 수준 아니죠. 수십 킬로 내지 수백 킬로는 돼야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R을 알게 됐다. 이 R을. 왜냐하면 이 거리는 알고 그다음에 이 각도로 이제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거의 비슷한 지구의 반지름을 알아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코멘트로는 뭘 남겼냐면은 여기다가 측량학 책에 이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빛의 속도를 재는 게 나옵니다. 측량학 책에. 그럼 빛의 속도를 옛날 사람인데 빛의 속도를 거의 정확하게 쟀거든요. 비슷하게. 그럼 왜 측량학 책에 빛의 속도 얘기가 나오지? 물리책도 아니고.
왜냐하면 길이 1m 길이의 그 기준이 현재 빛의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빛이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리, 이게 1m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몇 시간,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빛의 속도로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리, 그게 1m예요. 그러니까 1m라는 걸 규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온도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측량학에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주요 기업 임원 75% AI가 3년 안에 조직 대전환 촉발할 것이다.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성원 교육에 더 큰 노력 필요. 그러니까 AI가 상당 부분의 일을 할 건데, 그러면 조직에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AI를 쓰긴 쓰잖아요. 근데 AI를 제대로 쓰려면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흔히 이제 우리 설계로 말하자면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기술적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화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쓰려면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 거죠. 옛날보다. 옛날에는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술들을 익혔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AI를 시켜서 하든 프로그램을 시켜서 하든. 그러다 보면 직원들 교육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요 얘기는 나왔던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원전 안전 지키던 로봇 건설 현장에서도 활약한다. 그래갖고 사실상 그 건설 쪽이 자동화하기가 제일 쉽지 않거든요. 공장이라는 건, 제조업은 공장은 자기 정해진 위치에서 진짜 뭐 그 고정된 로봇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로봇이 자체가 돌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 이런 애들은 이제 자기가 돌아다니는 인간형 이제 로봇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그런 비슷한 거죠. 이게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암스통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걸 민간에다가 이전하고 이 민간이 이제 건설 현장에 이제 이런 걸 도입하려나 봐요. 그래서 원전이라는 데는 사람이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들어가면 비폭도 되고, 그래서 로봇들이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런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목이 이 이름이 암스트롱이에요. 그 암이죠. 암스트롱. 그래갖고 실제 이름은 여기 보면은 듀얼 암이라고 돼 있어요. 듀얼 암 로봇.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 암이 이제 사람 팔처럼 이렇게 밑에 뭐 다리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뉴스는 이제 토목구조길사회 정기총회를 했다는 얘기고, 부회장 이사들이 임명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토목구조길사회 행사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뉴스는 지진공학회가 한국지진공학회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에서 정기총회하고 학술 발표회를 진행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논문 접수도 받고 있고 참가 신청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22일자 주간 토목 소식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